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는 마지막 종합 토의 세션으로서 말씀하실 분들은 오늘 각 세션에서 사회를 보신 분들을 이 고수분을 모시고 이제 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션에는 시간만 재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저도 한 얘기할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끔 중국에 가서 학회에 참석을 하는데 가끔씩 거기에 북한에서 온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열심히들 하는데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긴장해 있어요. 물론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이게 좋게는 안 보이는데요. 상당히 긴장돼 있고 그래서 서양에서 온 학자들은 딱 비교를 합니다. 프로페서 킴, 저기 북한에서 온 사람하고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왜 뭐가 다르냐? 얼굴 모습 표정이 다르대요. 표정이 다른데 우리는 상당히 여유가 있게 보인대요. 이 북한 사람들한테 비하면. 근데 저런 이 분위기 속에 무슨 창조의 개념이 있을까? 무슨 상상력이 있을까? 그냥 딱 주어진 이 계획된 속에 그냥 기계대로 움직일 사람들이 무슨 창조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상당히 긴장돼 있어요. 경직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4번 정도 엘리베이터를 타는지 몰라요. 아침 나올 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이제 직장에 오면 또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 4번을 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요 안 웃습니다. 다 외면을 하거나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이제 또 어떤 사람 어쩌다 보면은 굉장히 잘 만난 적도 없는데도 이렇게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때는 그날이 일진이 좋죠. 기분이 아주 좋죠. 근데 한 2-3번 그렇게 한 번 이렇게 당하면요 그날 다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회사에 가서 연구실에 가서 무슨 창조력과 상상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창조 경제라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하나의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이제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이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날아가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껏 하면 누가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누가 심어주겠습니까? 또 보면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는 사실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필요 있는 규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딴 분들한테 딴 사람들에게 그걸 전가하거나 책임을 요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각 개인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은 창조 경제는 또 지식 기반 경제나 그린 경제나 이런 녹색 경제 해가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의 기회를 너무나 이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다시는 우리 경제가 이제는 대단한 사실은 매년마다 40-50만 새로운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매년 40-50만 명의 새로운 노동 인구가 들어오는데 이걸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늘 사회를 본다니까 또 딴 원로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김 교수 이번에 가면 꼭 이 얘기를 좀 해주라고요. 무슨 얘기요? 너무 창조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자인 이게 자동차 디자인부터 해서 섬유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온갖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디자인도 상당히 창조적인 건데 이게 부가가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조 경제 하면은 창조 실물 경제, 창조 금융 경제는 물론 매크로적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이게 이 부가가치로 연결이 되고 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창조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디자인 쪽으로도 봐도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잘 좀 정리를 좀 해라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분을 모셨는데요. 제 오른쪽으로 우리 김주훈 KDI 지금 부원장님이 계십니다. 박수로 일단 환영해 주시고
또 제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은 윤창반 교수님이십니다. 카이스트 학교. 그리고 또 제 왼쪽에는 김주형 LG 경제연구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는 잘 아시는 김형태 자본시장 연구원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패널 리스트로 오신 분과 김씨가 제일 많네요. 어쨌든 가나다 순으로 첫 번째 김주형 우리 원장님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 토의다 보니까 조금 매크로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1인당 GNP 수준을 구매력 기준으로 한번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구매력이라는 것은 각국의 물가가 다르니까요. 물가가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가지는 구매력 가치는 얼마냐. 근데 그걸 계산해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갔더라고요. 구매력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 환율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90%쯤 됐고 독일의 80%나 됐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밑입니다. 오히려. 결국은 환율이 아직 물가에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근데 과거 이 역사에서 우리가 당대를 리드했던 선진국들을 보면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산업혁명의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 해서는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남들이 따라하는 거 해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은 지금 우리 한국 정도, 선진국 그룹에 들어간 정도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창조 경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 다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전하고 싶고 그러기 위한 성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이 열심히 해서 되느냐, 뭔가를 더 투입해서 더 많이 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이 당대를 리드하는 선진국이 된 것은 이 새로운 가치,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갖고 인류 문명에 뭔가를 기여했고 세계인의 삶에 뭔가를 다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서 인류 문명에 기여하고 세계인의 삶을 바꿨던 것은 그 사회는 그런 게 일어났던 데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고대 로마도 그렇고 르네상스 중부 이탈리아도 그렇고 네덜란드, 영국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공통적인 점이 굉장한 다양성이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 나라나 그 지역이. 다양한 생각이나 지식, 경험들이 인정되고 또 융합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그 사회에는 있었다. 그 지역에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방과 경쟁입니다. 독과점과 기득권이 공고한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득권이 쉽사리 부서지는 환경이 되지 않고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열정적이었다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작은 기업이지만 재벌이 될 수가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빌리티가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열정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사회 구성원이 열정이 없는 사회는 죽은 시장경제고 망하는 시장경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희망과 열정이라는 공통점이 그 당시 역사 속에서도 이 혁신적, 창조적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부터 쭉 논의한 것들에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벤처 활성화를 통해서 벤처의 생태계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또 규제 개혁을 통해서 독과점과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공정한 경쟁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상생, 경제 민주화 등등이 희망과 구성원들이 열정을 끌어내는 데 필요하다. 대부분 정책들이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을 생각할 때요. 그럼 이런 정책들이 다냐? 이것만 하면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경제 정책의 그랜드 플랜을 갖고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60년대 초에는 그 당시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 열심히 했고 새로운 도전이 나면 또 그걸 극복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추격형 경제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있는 경험을 참고로 해야 되고 세계 초우량 기업이 했던 것을 정답으로 갖고 실패의 에러를 줄이면서 따라가는 시대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개념이 모호하다 이야기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책도 중요하고 앞으로 새로운 정책도 또 나오겠지만 기존의 정책도 수정하면서 계속 정책 자체도 진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화를 시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목표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다양하고 융합이 잘 일어나는 사회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더 강해지는 사회로, 그리고 개방과 경쟁이 힘이 되고 구성원들이 희망과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정책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창조경제 정책을 하다 보면 이게 아마 다른 정책과 모순되는 게 많을 겁니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된 정책은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완결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현안 과제가 나올 겁니다. 경기가 나쁘니까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어떻게 하자, 실업률이 높으니까 실업정책을 어떻게 하자 등등 여러 가지 단기 현안 정책이 나오는데 이런 단기 현안 정책은 왕왕 긴급하기 때문에 중장기 정책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경제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 정책들이 모든 경제정책의 컨스트레인트가 되도록 어떤 경제정책 하더라도 이 창조경제를 만들어가는 이 정책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염두에 두면서 단기 현안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과학기술과 융합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과학기술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문화도 중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문화라든가 그 OS라든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표준은 이제까지 역사에서 그 시대의 패권 국가가 해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5천만 인구를 가진 경제고요. 언어도 세계 공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꿈을 마치 패권 국가가 된 나라들의 경험을 우리 것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하면 좋겠지만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에서의 혁신은 서로가 부추기고 서로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두까지 덧붙인다면 그 민간과 정부의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되겠다. 정부는 결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랄까 또 효율성에서 옳지 못한 정책은 스스로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네, 다음은 마이크를 우리 김주훈 부원장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늦게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를 좀 괴롭힌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문자답하다가 답을 못 찾다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냐면 우리 경제가 앞서도 여러 발표자나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가 점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대충 우리를 이제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산업 쪽이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경제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근데 대기업은 잘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저를 괴롭힌 것은 대기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성장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합치면 적어도 우리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도 왜 우리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 제가 얼마 전에 찾은 진실은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아주 몇 개의 아주 특출난 대기업 몇 개를 제외하면은 대기업조차도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어느 정도냐? 흔히 앞에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 그러고, 지금 주변에서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대기업의 고용을 줄인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업체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지역에 하나는 이건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비해서 현재까지 대기업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에 의해서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업이론, 우리가 친숙한 대기업은 적어도 70년대 세워진 대기업들이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얘기가 크게 부각이 됐듯이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되고 있고, 몇 개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IT화되고 있고 글로벌화되는 여건을 아주 자기 변신을 능하게 한 몇몇 대기업만 스타가 됐고, 언론의 초점, 사회적 관심은 그 대기업들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대기업을 레프리젠트 한다고 돼 있다 보니까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마치 대기업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전체를 애그리게이트하는 불편한 진실은 대기업조차도 쓰러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70년대, 60, 70년대, 40, 50년대 우리가 시작했던 대기업 중심의, 우리가 그동안의 산업 발전은 대기업을 먼저 황무지에 세워놓고 정부 주도에 의해서 그 빈 곳을, 부품 소재의 빈 곳을, 기술 집약적인 부분을 계속 중소기업으로 채워온 것이 지금까지 발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기반이었던 대기업조차도 쓰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경제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적어도 새로운 혁신형 기업들을 창업을 시키고, 그 기업들이 창출되고 성장을 해가면서 다른 쪽으로 스피ル오버가 돼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이끌리고 또 그리로 고용도 창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데피니션이 어땠든지 간에 그러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즉 정부에서 그런 발표는 하셨어요. 기업의 혁신형 기업을 창업을 시키고 이들의 성장에서 우리 창조경제가 성장을 하는 성장 패턴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거둬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계속 얘기가 겉도에서 나왔듯이 과학기술과 IT 중심의, 그 다음에 그것이 꼭 그런 고도의 학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까지 확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게 꼭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에서 성장 자체는 대기업과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 글로벌화, 제가 말씀 잘못됐네요. 양극화돼서 퍼져나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대 80의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80에도 창조나 창조적 발상이 스며들어가서 이게 과학화를 통해서 고부가 지붕으로 탄생이 돼야, 재창조가 돼야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경쟁력을 갖는 분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론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업체 중심의 수직적인 분업 구조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상거래, 기업 간 상거래 관행에서의 프라이싱 메커니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야 창조가, 혁신이 유인이 있을 거다는 얘기인데,
기존에는요, 그 뭐 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아니고 심지어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그렇고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도 이 방식을 택하는데요. 기존의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장부를 내놔라, 그걸 봐야겠다. 그 다음에 그 생산비에다가 약간의 기업 이윤을 얹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누기 이 발주 물량을 하면 나누기 단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볼 때 혁신의 유인이 없습니다. 창조화하려는 유인이 없고. 왜냐하면 기존의 생산비는 단가 후려치기라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자생적인 게 아니라 기존의 생산비 회계적으로 정가해 주니까 거기다가 약간의 수익성 얹으면 되니까 우선 내부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그 발주를 받은 수탁을 받은 협력업체 입장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코스트를 줄이려는 요인이 없습니다. 코스트 줄여봐야 단가 인하로 이어지니까 내가 미쳤다고 열심히 줄이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에서 그 배희숙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성과 공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점점 창조 경제라는 얘기는 무형의 자산이 높아지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인데 이 무형의 자산을 높여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봐야 그래서 원청업체에 이윤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해봐야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생산비 플러스 수익성, 약간의 수익성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밤새 아이디어 내가지고 원청업체에 낼 유인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바뀌어야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결국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도급제를 택하고 있는 게 많은데 수직적인 분업구조로 일단 경제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지 마라 하는 걸 배웁니다. 경제 원론 첫 시간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된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서양의 중세에서 괴롭혔던 저스티스 프라이스, 공정한 가격. 당신 노동 투입 얼마 냈어? 원자재 얼마 썼어? 그러면 거기다 약간의 이윤만 얹어주겠다가 프레블란트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시 경제 원론 첫 시간에 가르치는 가치가 아니라 가격의 사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경제 입찰을 통해서 프라이스를 일단 계약고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높은 가격 주겠다는 대기업은 그리로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걸 막는 제도적인 요인이 잘못된 게 있으면 불공정 거래로 뭐 전속 거래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건 개선하고 두 번째는 계약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어떻게 하면 계약고가 있으면 그 계약고에서 내가 생산비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러면 그 생산비를 줄이고 남은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될 테니까 창조하지 말래도 밤을 새워서 창조를 할 겁니다. 혁신해야 될 것이고. 근데 현재와 같은 수직적인 분업체계, 나쁜 말로 얘기해서 가불문화에서는 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창조경제의 중요한 그 레버리지, 수단 중에 하나로 저는 경제민주화가 오늘은 거의 몇 분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발제하신 그 기반 조성으로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김규환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을 괴롭힌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 재벌 그룹을 해체하니 아니 이런 그런 고단문은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 창조적인 즉 그래서 우리 사회가 20대 80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행복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80의 사회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잘리지 않는 일자리가 되려면 그러려면은 기존의 수직적인 분업 체계가 꼭 이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그 등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상거래 관행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매개체는 시장 계약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정부 당국은 물론 여기서 생기는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창조화시키는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만 그 아이디어에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밑받침이 있어야 될 텐데 요 사실 팩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R&D 이거는 과학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죠. 얼마 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통계를 제가 숫자는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개념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부문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부문 총액을 합친 중소기업에서의 R&D 증가율이 R&D 투자 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서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염원하는 혁신형 기업들이 창업되고 생겨나고 그 부분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도 하기 어려운 투자 부분이 바뀌고 있으니까 엄청난 모멘텀이니까 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장 거래적인 이 기반이 바뀌면 이들이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세계 모범생이었듯이 앞으로는 중소 혁신형 기업들이 뻗어나가는 그래서 제2의 경제 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여러 가지 이 좋은 귀중한 말씀을 아주 쏟아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김영태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창조 경제가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저희 같이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금융에 익숙한데요. 그건 제일 조금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창조가 그 경제가 잘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창조의 기운이 좀 넘쳐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기업도 그렇고 너 내일부터 창조적 되라. 너 내일부터 비창조적인데 너 내일부터 창조적이 되라 해서 창조적이 된다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를 했겠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창조를 지금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영어로 표현한 spirit인데 그런 창조의 기운이 좀 넘쳐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보면은 아까 좋은 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조의 기운이 넘쳐났던 게 아무래도 창조하면 우리가 예술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 피렌체를 보시면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 우리가 뭐 책도 천재들의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역사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천재들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고요, 마이클앤젤로, 그 다음에 뭐 마키아벨리도 그때 동일 시대 사람이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동일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이는 게 천재고 차이는 게 창조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르네상스라는 창조의 기운이 이렇게 용서듬 쳐난 거거든요. 동일한 때가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데는 마드리드라는 도시입니다. 프라도라고 세계 3대 미술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마드리드에 가면 동네에 차이는 게 그 세계적으로 뛰어난 화가들의 그림이에요. 그럼 프라도에 가보면은 뭐 동네 우리로 말하면은 동네 조그만한 뮤지엄인데 거기 가면 뭐 우리가 평상시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렘브란트라든지 고야라든지 뭐 벨라스케스라든지 뭐 엘 그레코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싸고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심심하면 가서 그림 보고 그러다 보니까 피카소 같은 사람이 나오고 피카소 같은 사람 그림 보고 잘하니까 달리 같은 사람이 나오고 건축도 그러다 보니까 가우디 같은 그런 천재 건축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피카소는 그 벨라스케스라는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모작하는 그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차이는 게 창조가 되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살아온 적이 그래도 50년은 좀 넘게 살았는데 조금 그 살아온 동안에 제 경험상 우리나라의 창조적인 기운이 막 넘쳐났다? 유일하게 제가 어렸을 땐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 친구들 삼성전자에 있던 친구들 때려 나와서 창업하고 벤처에 조인했습니다.
그 정도 분위기가 되면 창조 경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금 뭐 매크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뛰쳐나와서도 성공하고 그 베네핏을 내가 향유할 수 있다는 있게 해야 되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우리 금융회사 대기업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뭐 스톡옵션 제도 같은 거 그때 친구들 스톡옵션 받고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야, 너 그 좋은 회사에서 그 부장직 왜 때려치고 나오냐? 야, 내가 스톡옵션 돈 번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그건 제가 예를 든 거고 이게 확실하게 주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건데 좀 성공적인 실패가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2번 이상 성공한 회사들한테만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있어요. 너 언제 어떻게 해서 실패했느냐를 갖고 와보라. 그렇죠? 그게 우리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무래도 그 시장을 보고 있고 금융을 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아까 여러분들이 노키아 얘기를 해주신 노키아가 핀란드 헬싱키 거래소의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시가총액 헬싱키 거래소의 핀란드 거래소의 4.2%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렇게 되면 핀란드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핀란드 안 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까 그 어떤 토론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스핀오프된 뭐 생태계라는데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기업은 망하더라도 그 인재와 기술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키아는 망했지만 노키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전문용어 브릿지 프로그램이라 해서 핀란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든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트루셀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드는 욜라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워낙 잘 나가고 특히 그 패런 라이트 그 지적 재산권 가지고 돈을 벌어두니까 안 망해요. 핀란드가. 주가가 그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융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금융한 사람 입장에서 devil's advocate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융의 역사를 제가 요새 보면 말이죠. 이 IT와 이쪽의 역사를 보면 금융의 역사를 한 20년쯤 뒤에 그대로 반복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전공이 금융이라서 금융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제가 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1990년대 중후반 때 분리된 은행도 있었고 증권사도 있었고 보험사도 있었는데 야 그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 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융합을 해야 우리가 경쟁력 확보해서 융합했습니다. 여러분 그 30년대 대공황 위에 글래스-스티갈렉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 99년도에 미국에 그 법이 나오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게 올해 그 서프라임 그 위기로까지 연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융합이 아주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저는 잘 지식이 없어. 그런데 한 빅데이터 정도가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융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그 시스템 리스크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융합이 되면 될수록 금융은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제도하는 게 Stock Warrant of Balance R&D라고 예서 BT 같으면은 기초 실험하고 인체 실험 1, 2, 뭐 동물 실험 1, 2 갈 때마다 그 단위별로 금융 스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하면 R&D 워런트 증권 정도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융합이 실물과 산업이 될수록 금융은 조금 분리돼서 금융이 돼야 좀 위험도 분산되고 리스크도 좀 분할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창조 경제도 앞으로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 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따로 세션을 좀 만들어서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제한돼 있어서 우리 윤 교수님 우리 기다리셨는데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 예정된 시간은 6시 반인데 이제 6시 37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여기 계셨는데
뭐 가능한 한 몇 마디만 드리고 좀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군데서 창조경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의 그 발표 내용이나 특히 토론 내용이나 또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내용이 워낙이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됐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이렇게 자리 만드신 KDI와 또 기재부 미래창조부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준 부원장께서 불편한 진실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안 하신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2000년대 한 2011년까지 10년 사이에 우리 일자리가 200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청년층의 일자리는 100만 개가 줄었습니다. 청년층이라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이? 지금 가장 정말 희망과 꿈을 갖고 새 걸음을 내디뎌야 할 20대, 30대에게 잡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투자도 많이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김준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도 줄고 있고, 근데 투자를 주는 게 아니고 투자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직만 갖고는 더 이상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젊은 층들에게 조합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게 첫째 저희가 관찰한 사항이고요. 뭐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 동력도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생각을 해낸 게 창조 경제란 단어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게 처음 시작 포인트였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찰을 하나 갖고 계시고, 두 번째 관찰점은 이 창조 경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생각되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다양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집단 지성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 뭐 비슷한 얘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도전과 그런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창조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관찰할 사항은 지금의 기업들의 이 경제 현상을 보면은 기업과 기업의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경쟁을 넘어나는, 이제는 기업군과 기업군의 경쟁이 돼버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집단지성이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뭐 오픈 플랫폼,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군의 경쟁이 됐고 결국은 국가 간의 경쟁이 됐고, 근데 기업군의 경쟁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기업 집단, 에코시스템, 플랫폼을 어떻게 정부가 민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하는 게 정부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번 나온 얘기 중에 자금, 인력과 기술, 시장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다 중요한 얘기들이죠. 여러분들 말씀하셨으니까 반복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업 간의 경쟁을 에코시스템을 정부가 어떻게 잘 만들어주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오늘 의외로 인력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만 워낙이 더 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우리 김창경 교수님이 갖고 계신 걸 다 전달을 못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T 예를 들어서 제가 뭐 IT 분야에 있다 보니까 IT 아카데미라든지 또 IPR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 창조가 제대로 프라이싱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기반에 깔려들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냐 말씀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마지막에 나왔는데,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와 정부 3.0, 크게는 국가 3.0이
저는 한 궤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민주화, 몰아주기 우리 지금 요새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연한 얘기고요. 지탄받는 게. 뭐 일례로 몇 년, 2년 전에 모 재벌 회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 1,500여 명 정도를 1년 사이에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소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그 재벌 회사로 떠나갔습니다. 더 많은 페이와 더 좋은 조건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그분들이 그 재벌 회사에 간 다음에는 과연 그분들의 그 크리에이티비티나 도전 정신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회사가 그런 그 좋은 인력들이 바깥에서 크면서 같이 그 회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은 아까 우리 배이숙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지 않았겠는가. 바로 그런 게 에코시스템이 건전한 에코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상품, 특정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특정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 거에 모든 중소 중견기업들이 같이 서플라이를 공급을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기업의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의 갤럭시가 플랫폼이 되고 LG의 옵티머스가 플랫폼이 되고 에코시스템이 되고 SKT의 네이트가 플랫폼이 되고 에코시스템이 되고 거기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노하우와 아이디어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게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대기업, 우리 민간 섹터에서는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럼 정부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또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3.0, 크게는 국가 3.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방, 공유, 협력.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가 생기게 하고 이런 그 속에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정부 지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속에서 민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지식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런 그 일을 통해서 소위 씨를 뿌리고 이러면서 민간이 커나갈 수 있게끔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인력을 좀 더 양성해서 인베리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 그 소위 솔루션을 내재화해서 팔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키워서 저희 기업군 에코시스템을 좀 더 키우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반면에 소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롱텀으로 정부가 과학기술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좀 더 좋은 소재들이 개발되고 그래야지 그게 바로 창조경제에 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랬을 때 그동안의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산업 위주로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 위주로 저희 경제가 진화해 나가면서 창조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꼭 한 말씀 드린다면은 그동안의 저희 정부의 산업 정책이나 우리 경제가 선택과 집중에 시장과 기술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경제 성장의 논리라면은 그건 이미 과거의 논리고 다양한 기술과 창의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또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비즈니스 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잘 이끌어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말씀들이 다 구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넓은 캠퍼스에
그 여선생님이 하이라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아니고 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저한테 하더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문 학생한테 이제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그 소셜 캐피탈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잘 소개가 안 됐는데 그 중요하죠. 이게 이 행복과 꿈은 스스로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정부가 그거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다가 정부에 들어가면 갑자기 슈퍼 그 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기댈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자기가 이 길을 받고 창조를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예 스마일 바이러스를 한번 만들어서 전파를 하면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창조 경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구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까지 창업에 가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보다 낫지만은요 이게 탤런트도 보면은 나름대로 다 각자 다르게 타고났습니다. 이 연극하는 사람 탤런트요 혼자 못해요. 다 코디가 따라야 되고 매니저가 따라야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애들 그렇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책을 보면요 책 있는 게 다 들어온대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온대. 근데 다른 아이는 책을 보면요 골치가 아프대. 그런데 시장 가면은 물건들이 다 집에 와서 다 기억이 난대. 또 한 녀석은 바깥에 나가서 친구를 그렇게 잘 새겨. 그러면 창업을 할 때요 혼자가 못합니다. 진짜 연구를 해서 남한테 기대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하고 그거를 다시 마케팅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팀이 있어야죠. 그 팀이 이게 조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 잘하는 서울대 경영학과 사람들이 그 창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팀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했을 때 트러스트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는 이 신뢰가 안 돼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무엇 더 이상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요 이게 사실 창조 경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3, 4, 5년, 4, 5년,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소셜 캐피탈을 만들어낸 것이 그게 그냥 자기네들이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냐? 그게 정신 나간 게 아니죠. 그게 다 문화화되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스스로 꿈도 키우고 하는 거지. 정부가 다 해달 정부 못해요. 정부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벌써 다 잘 됐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정부에 믿지 말고 스스로 꿈을 키워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스마일 바이러스를 우리가 확산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기에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으로서 오늘 그 장장 여러 시간 동안에 경청해 주시고 또 마지막 시간까지 패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참여하신 네 분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